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을 뭘 제일 봐야 될까? 감세 정책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려 있었을 때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 1코인 1달러로 보통 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 일단 국채 발행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동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줬는데 안 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스케줄 네. 어떤 경로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2025년에 대한 생각과 뭐 향후 뭐 몇 년 뒤를 중립금리 어떻게 보는지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저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기준금리를 0.5에서 1%포인트는 높게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를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2024년도부터 기준금리 인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25년도에는 미국의 성장과 물가를 이거는 분명히 자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2025년도에 성장률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올 텐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를 올해는 얼마만큼 떨어뜨리는 게 제일 맞을지. 왜냐하면 내리다가 다시 올리면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통화정책의 실패죠. 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거를 가정해서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적절한 통화 정책입니다. 저는 뭐 논문이라는 걸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이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 4.5%를 중립금리가 지금 미국은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면 미국의 성장률은 2%가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대 중후반으로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3%까지 내리면 물가보다 아래로 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4.5%까지 떨어뜨리고 보니까 2025년도는 미국 그 물가와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미국의 성장률은 1%포인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0.5%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현 수준에서 한 3% 초중반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2025년도. 그럼 미국은 사실상 내려봤자 기준금리를 4% 정도까지 내려서 있는 게 그 버퍼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는 내려봤자 2번 정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성장이 계속 올라오면 생산성이랑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는 지금은 이렇게 자극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립금리라는 걸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2025년도에 갑자기 뭐 4번 떨어뜨린다? 그런 방향으로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4번을 인하했다가 만약에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통화 긴축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골드락스 사이클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를 덜 떨어뜨리는 거는 미국의 증시 입장에서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변동성 조금씩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렸다가 다시 추세적인 긴축으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뭐 닷컴 버블에 붕괴됐던 그런 시나리오나 과거에 미국의 긴축 때문에 붕괴됐던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절대로 이 금리 정책을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빠르게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물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좀 파월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2024년 하반기 9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었던 네. 뭐 B컷하고 베이비컷 네. 2번 연속했던 이런 통화정책 기조는 좀 성급한 과감한 금리 인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도 여러분 22년 기억하십니까? 41년 만에 최고치 고물가 등장했을 때 22년 6월에 7월에 그 6월 물가를 본 거죠. 보고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래 금리를 인상할 때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인상하는 여정 속에서 앞부분은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세 조정하는 거죠. 네네. 역시 5.5%에서 3%라는 중립금리까지 가는 여정도 초반에는 B컷도 하고 베이비컷도 2번 네. 하고 그러나 이제 4.5%까지 기준금리가 왔으니 3%라는 중립금리까지 도달하는 이 여정은 이제 과감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게로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25년에는 여기서 금리를 또 인하했다가는 물가가 또 튈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또 안 하자니 고용 시장이 또 불안하게 갈 수도 있고 네. 그 두 가지 맨데이트 그 책무를 다 이루기 위해서 신중하게 적절한 금리를 찾아 나가는 여정. 그러니까 3%라는 중립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25년 연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26년 끝자락까지 네.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 경로를 향해 이동해 나갈 것이다. 신중한 결정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 안타깝게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의 움직임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 1.6, 1.3, 1.9,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돌죠. 그만큼 내수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2% 언더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립금리를 올리는 여정 속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립금리를 낮춰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9월에 1.9% 2025년 성장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다가 지금은 중립적인 시나리오 말고 부정적인 시나리오 1.6%로 조정했습니다. 역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종전 전망치 2.2% 수준을 1.8%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다 같은 방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더 무너지는 입장이니까 통화 당국으로서는 중립금리를 산정할 때 더 낮게 편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과정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3%지만 우리는 2% 정도의 중립금리 혹은 그거보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1% 초반 정도로 성장률이 만약에 달성될 거라고 가정하면 중립금리 더 내려가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서두르는 금리 인하의 여정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수 경기가 심각하니까 환율이라는 문제가 1400 초반대까지로만 떨어져 준다면 이 내수 경기 부진을 감내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미국보다 더 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게 또 강달러를 만들거나 위험 요인, 외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두 가지 문제, 내수 경기 부진이냐 외환 건전성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내수 경기 부진이 더 위중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좀 저는 그림을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논의해야 될 게 환율도 있고 관세도 있고 뭐 트럼프의 정책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네. 어쨌든 2025년 연내 가장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정책 관점에서 이끌어 나갈 영역,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영역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성장의 진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이랑 공화당 둘 다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는 정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이 아니다. 결국은 기업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광의통화 확대 이런 거랑 다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트럼프 정책을 뭘 제일 봐야 될까? 감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인플레를 우려하지만 생산성으로만 연결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들은 진짜 우려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려스럽죠. 그게 지표는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이 과연 어떻게 갈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조금만 장기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려 있었을 때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올라갈 때 우리가 따라 사는 것보다는 우려 때문에 빠졌을 때 사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 성장으로 간다라고 가정만 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감세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좀 유심히 봐라.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매력적인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근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상당한 부담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노동력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제조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불식시켜줄 좋은 수단이 법인세 인하예요. 네. 거기에 미국에서 AI. AI도 중요한 AI가 거죠. 로봇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네. 거죠. 어쨌든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네.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네. 아예 스마트 팩토리화 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중요한 수단이겠고 법인세 절감은 기업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역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세 정책이 결국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저랑 비슷하게 감세 정책을 보시는지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2025년도에 핵심 좀 키워드라고 좀 보시나요? 비트코인과 조선업. 어쨌든 트럼프가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한과 동시에 구체적인 공약들, 공화당 관점에서 공동의 규약으로서 같이 이렇게 합시다 했던 네. 그 공약이 중요한데 그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 공약이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매도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가져간다면 이건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압력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셨겠지만 12월 FOMC 회의를 보면서 그 기자회견 30분 중에 거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 전략적 비축 자산 보유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네.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질문인가 그래요.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답변이 달라요. 이 질문은 뭐냐면 연준이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파월이 질색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난 싫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할 때 나는 연준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서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혹은 그런 움직임의 조치를 가져가기 위한 행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강한 플러스 자극을 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축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공화당의 정책 공약이고 레드 스윕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이루기 위한 의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제도만 개편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 1,300, 1,400조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간접 투자 이렇게만 갖고 있습니까? 일부 안 좋은 거 팔고 코인으로 가꿀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인 가격이 우상향만 한다면 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한 전략이잖아요. 다만 국민연금 제도적 틀 안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에서 일부가 금인데 왜 금으로 갖고 있나요? 코인으로 가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시 연준 법을 개정하기 시작하면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일부 미국의 굉장히 프렌들리한 주요 개도국들도 같이 법 개정을 실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소유하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혹은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압력이 되죠. 근데 반대로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럼 실망하죠. 또 취임 직후에 그 주에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행보도 안 해요.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 특히 취임 직후의 경로를 봤을 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연준은 액트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언하느냐, 표명하느냐,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트코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프레지던트를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 공부가 됐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까 전에 서두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혁신은 위기에서 나온다. 근데 뭐 가상화폐가 혁신이란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를 활용을 해서 미국 정부 국채, 정부 부채의 적절한 수요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상화폐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공화당, 민주당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 1코인 1달러로 보통 가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자산이 미 국채예요. 그러면 이쪽에 시장을 키워준다고 하면 그동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줬는데 안 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코인이 사준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 미국은 앞으로 정부 국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미국 정부는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려면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관계는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버리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안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저는 연준이 아까 말씀하신 전략자산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이쪽 가격을 방어해 주는 거가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서 미 국채로 넘어올 수 있는 이 플로우 있잖아요.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미 국채의 수요로 들어오고 미 국채가 계속 발행하는데 그동안 누가 살지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했는데 누가 사줄까 이런 걸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큰 시장이 자체가 생겨버리면 일단 국채 발행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까지 하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미국 경제를 4년 동안 이끌어 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 디플레이션 아닐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의 결론이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아닐 거 아니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연히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좀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졌다?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주식이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걸 안 빠진다라고 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토론을 임했고 저는 너무나 재밌었고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토론이라는 거를 사실 많이 저는 해본 사람이 아니긴 한데 더 이상 토론 안 하는 걸로. 아닙니다. 저도 정말 훌륭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